저는 법정에 똥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73세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담은 인분을 가방 속에 숨겨서 법원 정문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그 사람한테 뿌렸습니다. 법정이 난리가 났죠. 경호원들이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팔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상태로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돈만 돌려달라고. 그게 3개월 전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법정에 갈 때마다 가방 검사를 받아요. 보안요원이 제 가방을 뒤지면서 이런 눈빛으로 봐요. 또 뭘 가져왔나 싶은 그런 눈빛이요. 저도 압니다. 제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6,700만 원. 제 남편과 제가 50년 동안 모은 돈.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5세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 딸만큼은 이런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겨울엔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여름엔 주방 열기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딸 대학 보내고 나서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남편은 낮엔 공장, 밤엔 분식집에 와서 김밥을 말았어요. 손님 없는 날도 문을 열어놨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한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있으면 발이 시렸어요. 전기장판도 아껴 썼어요. 전기세가 아까워서요. 10년을 버텼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68. 권리금도 못 받았어요. 그냥 문 닫고 나왔어요. 10년을 일한 그 자리에서요. 그 후로 저희는 폐지를 주었어요. 남편이 리어카를 끌고 저는 골목을 뒤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골목을 돌았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박스를 놓고 경쟁했어요.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도 10,000원에서 20,000원. 손가락으로 세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심장이었어요.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요.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남편은 병실에서 울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말면 뭘 해서 먹고 사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사냐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퇴원하고 한 달 후 다행히 노인 일자리를 구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곳이었어요. 한 달 27만 원, 노령연금 50만 원 합쳐서 우리 부부는 한 달에 77만 원으로 살았어요. 집세가 30만 원이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내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쌀은 딸이 가끔 갖다 줬어요. 반찬은 최대한 싸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린 행복했어요. 적금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1998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IMF 때부터 시작한 적금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였죠. 회사들이 망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어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10만 원씩 넣었어요.
10만 원이 작다고요? 저희한텐 10만 원이 정말 컸어요. 그 돈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었어요. 선풍기만 돌렸어요. 겨울엔 내복을 세 겹 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어요.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딸 생일이나 명절 때만 했어요.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 입었어요. 신발은 3년 넘게 신었어요. 바닥이 닳으면 순간 접착제로 붙여서 또 신었어요. 그렇게 20몇 년을 모았어요. 중간에 딸아이 결혼할 때 얼마 빼긴 했지만 그래도 4천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다 남편 퇴직금, 제 퇴직금, 분식집 정리할 때 받은 돈까지 합치니까 6천만 원.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돈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남편이 자주 말했어요. 이 돈으로 딸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자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여행도 한번 가보자고. 저는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하고 싶었어요. 딱딱한 건 씹지도 못했어요. 사과도 못 먹었어요. 친구들이 모이면 저만 죽을 먹어야 했어요. 남편은 심장 재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가슴이 가끔 답답하다고 했어요. 숨이 차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참았어요. 그리고 우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죽기 전에 단 한 번 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50년을 일만 했으니까요.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바다 가면 횟집 가서 회도 먹고 모래밭에 앉아서 파도 소리도 듣고 사진도 찍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요. 꼭 그러자고. 그 돈은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2021년 4월. 남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영수. 남편이랑 같은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다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영수가 업고 병원에 데려갔대요. 남편은 그 일을 평생 고마워했어요. 명절 때마다 만났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했어요. 그런 사이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더니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끊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영수가 좋은 투자처가 있대요. 인공지능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건데 석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대요. 우리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런 게 어딨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영수가 진짜 벌었대. 자기 눈으로 통장 확인했대.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30년 직인데 우릴 속일 리가 없다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자고. 다음 날 우리 부부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갔습니다. 3층 사무실이었어요. 생각보다 컸어요. 책상이 여러 개 있고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벽에는 큰 모니터가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숫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면서 우릴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커피였어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구두까지. 손목에 비싼 시계도 차고 있었어요. 자기 소개를 했어요. 최민혁. 시스템 개발팀장. 명함을 주더라고요.
만져보니 두꺼운 종이었어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박영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기가 내가 말한 곳이야. 진짜 좋은 곳이니까 잘 들어봐. 최민혁이 우릴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방이었어요. 큰 책상이 있고 벽에는 회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과 악수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모르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최민혁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암호화폐 아시죠? 비트코인 같은 거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TV에서 본 적은 있었거든요. 이 암호화폐는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죠. 이걸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AI 트레이딩 봇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자동으로 사고 팔기를 해요. 사람은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지만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겁니다. 화면의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벌리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플러스 20만 원. 방금 20만 원이 벌린 겁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방금요. 지금 당장요. 네. 자동이니까요.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AI가 뭔지, USDT가 뭔지, 재정거래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게 함정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대단해 보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걸 보니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사무실도 크고 직원도 많고 명함도 고급스럽고 벽에 외국인들 사진도 있고 다 진짜인 것 같았어요. 옆에서 박영수가 말했어요. 나 진짜 여기서 2천만 원 벌었어. 통장 보여줄까? 최민혁이 말했어요. 박영수 사장님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버셨어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됐죠. 1,000만 원이 3천만 원이요? 네. 그게 복리의 힘입니다. 저는 복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혁이 계속 말했어요. 두 분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얼마나 넣어야 해요? 시작은 적게 하셔도 돼요. 7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7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박영수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천만 원을 만들었다잖아요. 최민혁이 말했어요. 한 달 후에 수익 확인하시고 그때 더 하실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으시죠? 남편이 제 눈을 봤어요. 남편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2천만 원만 벌어도 병원 가고 여행도 갈 수 있어. 순자야, 해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꺼냈어요. 6천만 원 중에 700만 원. 많은 돈이었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7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최민혁이 보내준 계좌로요. 이체하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후면 얼마가 될까? 100만 원, 200만 원?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남편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최민혁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벌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산 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한 달 후에 정확한 금액 알려드릴게요. 2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래요. 확인이 조금 늦어진대요. 3주일이 지났어요. 또 전화했어요. 거의 다 됐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래요. 한 달하고도 2주일이 지났을 때 최민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설거지하고 김밥 말던 사람인데 수익이 벌써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만 원이요? 네, 정확히는 115만 원입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115만 원 벌렸대요. 남편도 소리쳤어요. 정말, 진짜야? 저희는 서로 껴안고 좋아했어요. 700만 원이 815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요. 그런데 최민혁이 다시 말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좋거든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투자금을 늘리시면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데요? 4천만 원만 더 넣어주시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은 수익이 날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어요. 500만 원이면 저희가 7개월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여보, 들었어? 한 달에 500만 원이래. 남편도 흥분했어요. 1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 최민혁이 말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번 달만 지나면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하셔야 해요. 저희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1년 만에 다시 벌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린 총 1억 2천만 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면 병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딸한테도 용돈 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순자야, 하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통장 잔액이 1,300만 원이 됐어요. 6천만 원 중에 4,7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불안했어요. 하지만 115만 원을 진짜 벌었잖아요. 그게 증거였어요. 그리고 박영수도 진짜 벌었고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최민혁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래요.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대요. 다시 전화 드리겠대요. 이틀이 지났어요. 전화가 안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는 직접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 그 빌딩 3층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최민혁이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최 팀장님, 어디 갔어요? 출장 가셨어요. 언제 와요? 글쎄요. 다음 주쯤. 그럼 사장님은요? 사장님도 중요한 미팅이 있으셔서요. 그 직원이 우릴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앉으라고 했어요.
두 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익 많이 났어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지금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무슨 문제요? 출금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해요. 시스템 규정이에요. 일정 금액이 얼마예요? 1,700만 원만 더 넣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출금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왜 자꾸 돈을 더 넣으래요? 벌었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4,700만 원을 넣은 상태였어요. 지금 그만두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1,700만 원 더 넣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보장합니다. 저희 회사 규정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밤새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런데 4,700만 원은 어떻게? 저희는 답이 없었어요. 이미 들어간 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부부는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남편 퇴직금 중에 마지막 남은 돈, 제 퇴직금 남은 거, 분식집 정리할 때 받은 권리금. 심지어 딸아이 결혼할 때 쓰려고 남겨뒀던 500만 원까지 뺐어요. 딸은 이미 결혼했지만 나중에 아이 낳으면 축하금이라도 주려고 남겨뒀던 돈이었어요. 그것까지 다 뺐어요. 6,700만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5만 원이 됐어요. 사무실로 가서 이체했어요. 그 직원이 웃으면서 영수증을 줬어요. 다음 달부터 출금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류에 사인을 받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저도 차가웠어요. 그게 우리 부부가 그 사무실에 간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달이 됐어요.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했어요. 최민혁 휴대폰, 사무실 전화, 회사 대표 번호. 다 안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 그 빌딩 3층.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벽에 걸려 있던 사진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옆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저기요, 옆에 회사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글쎄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짐 빼서 나갔어요. 한 달 전이요? 네. 한 3주 전쯤 됐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3주 전이면 제가 마지막 돈 넣기 전이에요. 제가 1,700만 원 넣은 게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 돈 받고 바로 도망간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래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저희는 그 문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내가 바보같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어.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이틀 후 정신을 차리고 박영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수 씨,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요. 뭐? 그 회사 사무실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 너머로 욕이 들렸어요. 이 KXX들이 나도 당했어. 나도. 뭐라고요? 영수 씨도 당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2천만 원 벌었다면서요? 통장 봤다면서요? 박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처음에 100만 원 번 건 진짜야. 진짜로 통장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도 믿었어.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넣었어. 5천만 원이요? 응.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 박영수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나도 5,100만 원 다 날렸어. 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박영수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을 벌게 해준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박영수가 진짜로 100만 원을 받으니까 박영수는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돈을 벌었다고 믿으니까 친구들한테 소개했어요. 우리한테도요. 박영수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기꾼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수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줄. 나 때문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박영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수도 우리처럼 평생 모은 돈을 날렸을 거예요. 우린 모두 당한 거였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민원실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형사님이 저희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암호화폐 투자 사기예요. 사기요? 네. 요즘 이런 거 정말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많거든요. 형사님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근데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사기꾼들은 받은 돈을 바로 해외로 빼돌려요.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럼 제 돈은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범인들 잡으면 재판하고 그때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님 표정이 어두웠어요. 별로 기대하지 말라는 표정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범인 2명 잡았어요. 정말요? 네. 최민혁이란 사람하고 회사 대표 강모 씨 잡았어요. 돈은요? 제 돈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받을 거니까 거기서 배상 청구해 보세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매번 법정에 갔어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최민혁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던 그 사람이었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최민혁이 말했어요. 저는 프로그램만 만든 사람이에요. 사기인 줄 몰랐어요. 진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강모 씨는 더 뻔뻔했어요. 저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에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건 다른 사람이에요.
둘 다 책임을 피하려고 했어요.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어요. 저는 매번 갔어요. 한 번은 최민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최민혁은 바로 눈을 돌렸어요. 저는 그 사람을 계속 쳐다봤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개월째 재판을 지켜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변호사들끼리 어려운 말만 주고받고 판사는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기만 했어요. 6,700만 원은 누가 책임지냐고. 제 평생은 누가 돌려주냐고. 그러는 동안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심장이 또 나빠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래요. 마음을 편하게요? 6,700만 원이 사라졌는데요. 저는 이가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입안이 자꾸 헐어서 죽만 먹었어요. 치과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남편 입원비도 없어서 딸한테 처음으로 손을 벌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빠가 좀 아팠어. 병원비가 좀 필요했어. 딸이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돈으로 입원비를 냈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재판 날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또 똑같았어요. 변호사들 얘기만 듣고 판사는 다음에 하자고만 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최민혁이 법정을 나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웃으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요.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집에서 준비해온 걸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뿌렸어요. 내 돈 내놔. 내 돈, 평생 모은 돈. 법정이 난리가 났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팔이 꺾였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내 돈 좀 돌려줘요. 우리 평생이에요. 평생. 법원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저는 평생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법정에 똥을 가져간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다음 재판 때였어요. 판사가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방청석 피해자 중에 지난번에 법원에 인분 가지고 오신 분 계시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봤어요. 부끄러웠어요. 판사가 저를 봤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엄했어요. 할머니, 억울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질서가 있어야 해요. 법정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할머니는 이 법정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판사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공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제 돈만 받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 왜 보호하세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게. 안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다시 뒷자리로 갔어요.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그날 재판도 아무 결론 없이 끝났어요.
가장 힘든 건 딸한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딸은 지금 38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착한 사위를 만났고 손주 둘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딸이 가끔 전화해요. 엄마, 돈 필요하지 않아? 용돈 드릴까? 아니야, 엄마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사실 급한 병원비도 없어요. 이 닦을 때 피가 나도 그냥 참아요. 남편 약값도 없어서 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여요. 왜 말을 안 하냐고요.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리고 창피해서요. 70 넘은 늙은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어떻게 딸한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바보같이 6,700만 원을 날렸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요즘 딸이 손주들 데리고 저희 집에 오면 저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해요. 할머니, 왜 밥을 죽으로만 먹어? 5살 손주가 물어요. 응, 할머니, 이 아팠어.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맨날 누워 있어? 7살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좀 피곤하신가 봐. 손주들이 의심 없이 제 말을 믿어요. 순진한 눈으로 저를 봐요. 그게 더 가슴 아파요. 지난주에도 재판 가려는데 손주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할머니 친구들이랑 소풍 가. 소풍이요? 재밌겠다. 할머니 재밌게 놀다 오세요. 고마워, 우리 손주.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법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방청석에는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재판 쉬는 시간에 한 남자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그분은 55살쯤 돼 보였어요. 퇴직금 8천만 원을 날렸대요. 회사에서 30년 일하고 받은 돈을 다 날렸대요. 다른 부부도 있었어요. 60 되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을 날렸대요.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한대요. 집을 빼앗길 것 같대요. 70대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자식 모르게 아파트 전세금 2억을 뺐다가 다 날렸대요. 아들이 알면 어떡하냐면서 우셨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AI 자동 투자.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린다. 지인이 이미 큰 돈을 벌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가 28명이었어요. 총 피해액이 45억 원. 45억. 상상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대요. 추정이래요. 추정으로 우리 평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45억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선고가 났어요. 강모 씨, 징역 5년. 최민혁, 징역 3년. 그게 다였어요. 돈은요? 제 돈은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대요. 45억을 어디 쓰고 재산이 없대요. 저는 그날 법정에서 나오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우린 이렇게 평생을 끝내는구나.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돈 못 받대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2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피해자 박철수예요. 기억하세요? 퇴직금 8천만 원을 날린 그 남자분이었어요. 저희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피해자 모임이요? 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요. 강모 씨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는 걸 찾았거든요.
정말요? 돈을 전부 받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지자고요.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저는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잘 되면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6,7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이면 남편 심장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제 이도 치료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딸한테 더 이상 손 안 벌려도 돼요. 지난주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할머니 친구들이랑 소풍 자주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금 덜 아팠어요. 언젠가는 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딸아, 엄마가 바보같이 돈을 날렸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은 찾았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 부모님 중에 저처럼 당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린다는 말 믿지 마세요. AI든 암호화폐든 뭐든 간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소개해도 의심하세요. 제 경우처럼 그 친한 사람도 속아서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돈을 더 넣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투자 조심하세요. AI니 USDT니 재정거래니 하는 말들. 어려워서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투자라면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당하고 계신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창피해서 자식한테 걱정 끼칠까봐 숨기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건질 확률이 높아요. 저는 6개월을 혼자 끙끙 앓다가 신고했어요. 그 6개월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지금도 매달 77만 원으로 살아요. 남편은 81살인데도 일을 나가요. 저는 이가 없어서 죽만 먹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딸한테 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50년을 일만 한 제 남편과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도 지켜주세요. 저처럼 평생 모은 꿈을 하루아침에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